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저희 교육생 낙찰 사건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낙찰건이고 대구지방법원 사건인데 선생님 부울경 사건 하면서 대구까지 가십니까? 했는데 저한테 이거 이제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저희 교육생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세 번을 떨어지고 2등하고 아슬아슬하게 막 20만원 차이 30만원 차이로 2등하고 하다가 드디어 네 번째 도전 끝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개해 드리고요. 이 사건이 제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명도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 낙찰 받으면 그러면은 명도를 어떻게 착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5월 15일 낙찰건이고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이천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7백이었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1,490만원, 대구지방법원은 30%씩 입찰가가 내려갑니다. 유찰이 되면은 15명이 입찰에 참가했었습니다. 저희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99.64%, 거의 감정가에 육박하게 썼습니다. 낙찰가 3억 589만 9천원 되고요. 차순위 여기 구독션에는 3억 500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저는 현장에 못 갔지만은 차순위 2등하고의 차이가 약 20만원 정도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 그 직원이 그죠? 여기 같으면 이 구독신 직원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본인이 듣고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순위 금액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돼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한번 보죠. 등기부부터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0년, 이 아파트가 2002년 11월식이에요. 근데 2010년 7월 9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현재 소유주가 2010년도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임차인 없습니다. 임차인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매수해서 계속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습니다. 집 상태 그렇게 뭐 이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제 등기부를 보시고 지금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고 임대 놓는 집이 아니고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고 최근 몇 년 전에 그죠? 최근 2, 3년 뭐 길어야 4, 5년 그 사이에 이제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 가보면은 집 상태가 많이 좋죠. 그래서 여기는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좋으리란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2018년 12월 11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서대구 신협에 근저당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경매는 근저당권자가 한 게 아니고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뭐 농업회사 법인에서 들어왔어요. 청구금액 5천만 원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김땡땡씨 개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가처분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행위 취소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가압류들 쭉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등기부상으로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 여기 밑으로는 전부 다 나중에 소멸 대상입니다. 등기부상에 하자 없고요. 임차인 없습니다. 그러면 뭐 시세 분석 잘 하고 관리비가 밀렸나 보고 그리고는 명도비 책정 잘 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입찰 직전 날 오후에 저희 교육생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쌤 나 이거 얼마 쓰면 될까요? 라는 거였어요. 대략 이제 본인도 조사를 하고 3억을 넘길까요? 하길래 시세를 보고온데 제가 3억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써야 될까요? 그러다가 감정가 언저리까지 갈 것 같은 감정가 그 선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짝 낮춰서 썼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받게 된 거죠. 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현황 조사서 볼게요. 조사 일시 현황 조사서란 것은 경매 들어오고 바로 가는 거니까 지금 현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만나지는 못했다예요. 이 건 부동산 방문했으나 거주자 부재하여 못 만났다. 띵동 했는데 없더라. 그러면 현관문 앞에 안내문, 경매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하거든요.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채무자, 소유자 겸 채무자 가족이 전입돼 있더라. 라는 게 지금 현황 조사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최선 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를 말합니다. 아까 2018년 12월 11일 말소기준 등기 있었죠. 근저당권. 그리고는 그 외에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란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입세대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자, 이것은 2020년 4월 8일 날 약 한 달 얼마 전에 약 40일 전에 경매 공고 뜨니까 구독션 사이트에서 그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세대주 여기 뭐 오땡땡씨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세대주 겸 아니 저기 소유자 겸 채무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전입은 여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은 되어 여전히 돼 있는 상태고요. 문건 송달 내역을 봤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제대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명도가 쉽습니다. 물론 뭐 스트레스는 좀 받죠.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마음 같았으면은 나도 뭐 요즘은 경매 아파트 경매 낙찰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건 아닙니다. 뭐 아파트 너무 쉽잖아요. 예전같이 예전에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란 것이 없을 때는 협상이 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죠? 소송을 한 다음에 또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대항력 없는 특히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하면 잔금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 날로 바로 종국 인용 종국해서 바로 발송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거 승소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 실비는 약 2만 원 가까이밖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이 법무사 쪽에 잔금 내면서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촉탁하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법무사에서는 그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포함해서 자기들 수수료까지 해서 한 건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견적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저렴하게 4, 5만 원 부르는 데도 있고 얘기 잘하면은 서비스로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간에 이제 법무사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송달이 될 것인가?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 결정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지 우리가 강제집행 신청도 할 수 있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지 집행관하고 같이 계고를 나갑니다. 본집행 전에. 막 협상이 안 되고 있다가도 집행관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서 집행관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는 막판까지 왔구나.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뭐 연락이 와서 연락도 안 받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 언제까지 나가겠다. 아니면은 집행관 후에 계고 나가면 2주밖에 시간을 안 주잖아요. 집행관 계고 나가고 2주 지나면은 자진 인도 기간이 2주예요. 2주 지나면 불시에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연락이 와서 그러죠. 며칠만 더 미뤄달라. 그러고는 또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집행비용 알아보니까 돈 1,000만 원 든다면서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럴 바에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응하지 않고 막 실 이사비용 정도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이사를 나간다면 이사비 정도 지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사람이 있어야지 이사비를 50만 원 주건 100만 원 주건 200만 원 주건 뭐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집행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간다고 합시다. 강제 집행 비용 인터넷 찾아보니까 평당 얼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은 33평형 같으면은 33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거 혹시 또 실평수로 합니까? 무슨 면적 기준입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명도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이제 보면은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팀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순순히 진짜 잔금 내기 전에 협의돼 가서 후딱 나가기도 하고, 보통은 잔금 내고 나서 뭐 한 달, 뭐 이 정도 안에는 보통은 이렇게 협상해서 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끝까지 버티면서 막 이렇게 10년 전에 한 인테리어 비용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튼 근데 자, 그래도 가서 보고 우리가 이사 비용을 주면 되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경우에는 난감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강제 집행 비용이 평당 10만 원이 아니에요. 짐이 없으면은 적게 들고 짐이 많으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난감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사나 안 사나부터 우리는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은 서류 송달이 제대로 되고 있나부터 먼저 살핍니다. 여기 보니까 법원의 송달 내역입니다. 7월 10일 날, 작년 7월 10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개시결정 정본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도달이 됐습니다. 이때는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역시 뭐죠?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월 16일 송달 간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법원에서 경매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여러분이 왜 경매권 같은 경우에 관리비 밀렸는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경매권 때문에 전화했다고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냐? 그러면 얼마 밀렸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분이냐? 그러면 몇 개월 분인데 얼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팽수 같으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데 개월 수입이 좀 적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죠?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화만이 아니라 당연히 또 임장 시세 때문에라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편함 가서 확인해야죠. 우편함에 보면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는 또 현관문까지 그 집 현관까지 올라가야죠. 현관문 앞에 가면은 사람이 안 살면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하다 보면 등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 우편물 왔는데 집배원이 왔는데 송달이 안 되니까 거기에 노란 딱지 같은 거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 아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그러면 펼쳐보면은 세대 내 수도 사용량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경우에는. 전기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도 사용량이 없다. 이러면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럼 짐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 최근 경매건들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건은 보면은 정말로 이사를 나갔대요. 경매 진행 중에 경매 입찰이 되기 전에 경매 쭉 하다 보면은 애들 어리고 이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사람들 기웃기웃거리고 붙어있고 뭐하고 막 이러고 속상하고 이러니까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가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미리. 자,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죠? 관리비 다 내고 그냥 이사 나간 경우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줘요. 관리사무소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말을 해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령껏 물어보면은 아, 이 관리비 내고 그리고 이사 나갔다라는 답을 얻은 그런 사건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할 때 인도명령 결정문이 뭡니까? 나중에 바로는 도달이 안 돼도 공시송달을 거쳐서 송달 그저 간주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법원 집행관하고 나가면은 거의 짐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울산 사건도 그런 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집행 비용을 강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평짜리가 65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 한번 제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이사 뭐 이런 것도 관리사무소에서 모르고. 자, 그런 경우에는 자기 필요한 것만 조금만 가져가고 왜 관리비가 잔뜩 밀려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고 막 이러면은 뭡니까? 짐을 다 드러내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보통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가는 거라서 뭐 좁은 데로 가기 때문에 짐을 일부러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 따보면은 짐이 꽤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30평대라고 따집시다. 30평대 같은 경우에 견적이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짐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필요한 조금만 가지고 그냥 가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견적받으면은 최소한 한 700 정도는 나와집니다. 6, 700은 나와집니다. 제가 예전에 빌라 같은 경우에 20 몇 평짜리 빌라 같은 28평 정도 되는 빌라가 전용 면적 한 22, 3평 되고 그게 뭐죠? 마지막 비용까지 다 해서 총 55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30평대 정도 되면은 보통 6, 7만 원, 6, 700만 원의 견적이 나옵니다. 약 700 정도까지 나와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명도 업체마다 견적을 해주는 게 달라요. 어떤 업체는 드러내는 비용, 그러니까 짐을 포장해서 드러내서 창고까지 옮기고 창고 비용 한 달 정도까지만 해서 견적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창고 비용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중에 동상경매 하는데 우리 또 돈 들어가고 나중에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돼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견적을 다 해줘요. 전체 견적을 드러내는 비용, 모아는 비용, 동상경매,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서 얼마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뭐 빨리 진행이 되면은 창고 비용은 일부 환불될 수도 있습니다. 라든지 업체마다 다른 견적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700 정도는 보셔야 하고 거기다가 관리비가 밀려 있으면 관리비 공용 원금은 또 뭐죠?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관리비 뭐 1, 200선에서 협의가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이 안 사는 경우에 뭐라고요? 몇 배로 비용이 이제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조사를 임장해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어쩌다가 왕복을, 그죠? 아니, 왕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그 집 현관에 뭐죠? 우편물, 그죠? 내 연락처.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사비라도 얼마 드리려고 그런다고 연락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는 꽂아놓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뭐라고요? 내 연락처는 그쪽 연락처는 안 알려주잖아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내 연락처를 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연락을 그쪽으로 문자라도 한 통화 넣어주세요.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뭡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서류 열람을 합니다. 서류 열람 하세요 했더니 그런 어떤 영상 밑에다가 어떤 분이 그래놨더라고요. 그날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사건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서류 열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그 서류 열람 서류를 쭉 통해 가지고 이 소유자 채무자의 전화번호 연락처가 혹시나 있나 싶어서 우리가 열람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낙찰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 넘어가면은 서류가 벌써 넘어와 있고 열람이 가능한 법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건이 많아서 서류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늦어질 거니까 내일 오세요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냐면은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하면은 이제 낙찰 받았는데 매각허가 결정이 나야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서 열람을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류 열람을 하도록 노력하고 관리사무소에 저기 하고 내 연락처 주고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집 현관문 사이에 뭐라고요? 꽂아놓고 예, 이런 어떤 절차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은 뭐죠? 내가 이사비를 왜 줘야 해? 하지 말고 이사비를 주고 원만하게 협상하시는 게 좋고 근데 연락이 전혀 안 되면은 절차를 인도명령 결정 떨어지면은 뭐죠? 송달이 그쪽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특별송달, 그 다음 공시송달 가는데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경매계에 가서 뭐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는 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어필을 하면은 뭐 특별송달 절차를 생략을 해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조금은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송달을 시켜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계고를 나가고 계고 나가서 문을 열어봐야지 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점유자가 없다라는 했는데 가급적이면 정말 열었을 때 짐이 거의 없다. 정말 쓰레기 같은 조금만 있다. 예, 이런 행운이 저희에게도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